안녕하십니까. 전하트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2019년 제3회 수질환경 기사 최근 기출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1번을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문제 1번을 보시게 되면 활성 슬러지 혼합액을 부상 농축기로 농축하고자 한다. 부상 농축기에 대한 최적 ASB가 0.008이고 공기 용해도가 18.7ml/L일 때 용종 공기의 분율이 0.5라면 필요한 압력을 계산하시오. 단 비순환식 기준 혼합액의 고용물의 농도는 0.2%임 그랬어요. 자, 여기서 활성 슬러지의 혼합액을 부상 농축기로 농축한다고 그랬으니까 실제로 활성 슬러지법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미생물을 이용해서 유기물을 제거하는 거죠. 자, 따라서 농축을 한다는 것은 침강된 설럭지를 처리하는 공정이 되겠죠. 따라서 활성 설럭지 공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유기물을 제거했을 때 침강되는 설럭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농축을 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부상법이라고 하면 공기보다 물보다 비중이 작은 것들을 말 그대로 부상을 시켜서 처리하는 공법이죠. 자, 그리고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하면 비순환식과 순환식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비순환식이라는 것은 순환을 시키지 않는 거죠. 다시 말해서 리턴을 시키지 않는 방법이에요. 만약에 순환식으로 나오게 되면 이 공식에 뭐가 추가가 되느냐면 R이 추가가 됩니다. R이 반송비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제처럼 비순환식은 R이라는 반송비를 곱하지 않고, 만약에 순환식으로 나오게 되면 반송비를 곱해서 계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식을 보시면 팁에 ASB라는 것은 1.3 곱하기 SA 곱하기 F 곱하기 P-1 나누기 SS로 나타내는데, 여기서 ASB라는 것은 A가 공기량입니다. SS가 미생물량이에요. 그래서 공기량과 미생물량의 비라고 해서 기고비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SA라는 것은 공기의 용해도, 단위는 ml/L, F는 분율, P라는 것은 절대압력, 그리고 SS는 부유고형물의 농도, 부유고형물의 농도가 되니까 미생물의 농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봤으니까 이제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 조건에서 ASB가 지금 얼마로 주어졌느냐면 0.008이에요. 자, 그리고 SA가 18.7ml/L입니다. 그리고 F라는 분율이 0.5예요. 자, 그리고 P를 우리가 계산을 하죠. 따라서 P는 미지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SS가 지금 얼마죠? 고형물의 농도가 0.2%예요. 자, 여기서 단위를 우리가 전환을 해야 되겠죠. 단위의 개념을 보면 퍼센트라는 것은 백분율입니다. 자, 백분율이니까 10의 마이너스 2승의 값을 가지게 되죠. 자, 그리고 ppm이라는 것은 100만 분율이에요. 자, 100만 분율이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두 개의 값을 비교해보면 얼마 차이가 나죠? 10의 4승. 그럼 10의 4승만큼 어떤 단위가 크죠? 퍼센트가 커요. 그죠? 자, 따라서 단위를 환산하는 방법은 첫 번째, 퍼센트에 10의 4승을 곱하게 되면 ppm이 됩니다. 그리고 ppm 단위를 퍼센트로 전환했을 때는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을 하면 되겠죠. 따라서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SS가 0.2%라고 되어 있어요. 0.2%니까 곱하기 10의 4승을 하게 되면 0.2 곱하기 10의 4승 mg/L 또는 200mg/L라는 값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기본적인 단위 환산은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따라서 0.2 곱하기 10의 4승 mg/L라고 대입하셔도 되고 200mg/L라고 대입하셔도 돼요. 따라서 P를 계산을 하시면 얼마가 되죠? 3.32 atm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ASB 구하는 공식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순환식과 비순환식 두 가지가 있으니까 순환식과 비순환식의 공식에서 차이는 반송비를 곱하게 되면 순환식, 그러니까 역으로 순환식이라고 나오면 반송비를 곱해서 계산하시면 되고, 그리고 비순환식처럼 지금처럼 비순환식이라는 단서가 나오면 반송비를 사용하지 않는 공식을 쓰시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문제 2번을 보시게 되면
다음의 조건을 이용해서 설러지에 반송이 있는 경우에 반응 시간을 계산하시오. COD가 2000mg/L, K가 0.469 L/gH, MLSS가 3500mg/L, MLSS의 70%가 MLVSS, SDI, 설러지 밀도 지수죠. 7000mg/L, 유출수의 COD가 150mg/L, 생물학적으로 분해 불가능한 COD가 125mg/L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문제 조건에서 우리가 뭐를 계산하죠? 반응 시간을 계산합니다. 자, 따라서 반응 시간은 Si-S0 나누기 K 곱하기 MLVSS 곱하기 S0로 나타내는데 여기서 SI라는 것은 뭐를 이야기를 하느냐면 유입수의 COD에서 우리가 분해 불가능한 COD를 뺀 값을 뜻해요. 그래서 CODI-MBD COD죠. 반면에 S0라는 것은 유출수의 COD에서 분해 불가능한 COD, 다시 말해서 COD0에서 MBD COD를 뺀 값을 뜻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유입수의 COD가 얼마가 되느냐 하면 2000mg/L 뜨거든요.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분해 불가능한 COD, 다시 말해서 이 값이 뭐가 되느냐 하면 MBD COD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MBD COD가 얼마냐면 125mg/L. 그래서 SI는 1875mg/L로 산정이 되죠. 반면에 S0는 유출수의 COD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유출수의 COD가 얼마냐 하면 150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MBD COD가 125가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얼마가 되는 거죠? 125mg/L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SI는 지금 1875mg/L, S0는 여기 S0는 125mg/L를 대입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K라는 값은 0.469 L/gH. 자, 그럼 여기서 MLVSS를 대입을 하는데 MLVSS는 MLSS의 70%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MLSS가 3500mg/L 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K와 MLVSS의 단위를 일치를 시켜야 돼요. g이면 g 단위, mg이면 mg 단위. 그래서 K의 단위가 지금 리터와 g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mg/L를 g/L로 고쳐요. 그럼 얼마를 곱해주면 되죠? mg을 g으로 고치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3성. 그러면 3500이 얼마가 되나요? 3.5g/L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5g/L MLSS의 몇 퍼센트? 70%. 따라서 이 값을 여러분들이 MLVSS에 대입을 해서 최종적으로 반응 시간을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여기서 하나를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게 125가 아니죠. 150에서 125를 빼니까 이거 빼고 자, 25mg/L 떠요. 그래서 SI 자리에 1875, S0에 25를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면 되겠죠.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쭉 계산을 해서 대입을 해주시면 자, 반응 시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SI는 1875, S0는 25, 자, 그리고 K는 0.469 L/gH, 그리고 MLVSS는 K의 시간 단위와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만들기 위해서 2.45 mg/L를 g/L로 만들었어요. 그럼 이렇게 g/L로 만들면 이렇게 단위가 없어지죠. 그죠? 그리고 mg/L는 같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값은 hour라는 단위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응 시간이 반드시 지금 문제 조건에서 주어지는 hour로만 계산하는 건 아니에요. day로 계산할 수도 있고 분으로 계산할 수도 있으니까 마지막에서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단위가 정답에서 요구하는 단위가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나면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 꼭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3번에 보시게 되면 MgOH2의 100ml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0.01노르말 H2SO4를 40.4ml가 소모되었다. 이 용액에 CaCO3로서의 경도를 mg/L로 계산하시오 되어 있어요. 자, MgOH2라는 것은 수산화 마그네슘입니다. 따라서 수산화 마그네슘의 농도를 우리가 계산을 할 거예요. 자, 여기서 수산화 마그네슘이 얼마죠? 100ml예요. 농도는 모릅니다. 지금 이 값을 중화를 하려고 해요. 따라서 중화를 하기 위해서 뭐를 주입을 하느냐 하면
반대되는 액성 0.01 노르말 황산 40.4ml를 주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MV, N-V' 중화 측정 공식의 가장 대표적인 공식이죠.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황산부터 대입하면 0.01 노르말 황산 그리고 주입량 40.4ml는 MgOH2의 노르말 농도 N2 그리고 100ml를 중화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 N2라는 노르말 농도가 0.00404 노르말이라는 값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경도를 나타내는데 경도는 기준 물질이 뭐냐면 탄산칼슘 CaCO3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계산한 이 노르말 농도를 탄산칼슘의 값으로 전환을 시켜주시면 돼요. 그러려고 하면 노르말의 단위 알아야 되겠죠? 노르말 농도의 단위는 EQ/리터. 다시 말해서 1리터에 들어있는 1당량에 해당하는 그람수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탄산칼슘의 분자량을 살펴보면 칼슘의 원자량이 얼마죠? 40. 그리고 탄소의 원자량이 12. 16짜리가 3개. 그래서 100g이에요. 자, 그런데 탄산칼슘 CaCO3는 Ca2 플러스와 CO3 2마이너스로 전리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산성이나 알칼리성 물질 또는 H와 OH가 들어가 있는 화합물은 H와 OH의 개수가 당량수가 되는 거죠. 반면에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H와 OH가 없는 물질 같은 경우에서는 플러스 가수가 곧 당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칼슘이 2가기 때문에 탄산칼슘은 2당량짜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당량에 해당하는 값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분자량 나누기 당량수. 그래서 탄산칼슘은 분자량이 100g이에요. 따라서 100g 나누기 2를 하시게 되면 50g이 1당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조건을 이용해서 지금 보시면 0.00404 노르말의 단위가 EQ/리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EQ/리터로 바꿔요. 그러면 1당량 탄산칼슘으로 전환하니까 1당량에 해당하는 탄산칼슘이 몇 g이죠? 50g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당량에 해당하는 50g 탄산칼슘입니다. 이 값은 CaCO3예요. 왜? 경도는 CaCO3가 기준물질이기 때문에 모든 조건을 CaCO3로 환산을 해야 되죠. 따라서 EQ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g/리터가 나오죠? 근데 우리가 경도의 질량 단위가 뭐죠? g이 아니고 mg이에요. 따라서 g을 mg으로 고치기 위해서 1g은 10의 3성 mg을 곱하면 되죠. 따라서 g 없어지고 최종적으로 mg/L라는 단위가 나오죠. 단위가 나오면서 우리가 어떤 값으로 환산했죠? 탄산칼슘으로 환산했어요. 그래서 경도의 값이 되는 거죠. 따라서 최종적으로 경도의 값을 계산하면 202mg/L죠. 그리고 여러분들 문제를 풀 때는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처럼 이렇게 소거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소거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문제의 여러분 답란에는 반드시 어떤 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풀이만 작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제거를 한다든지 동그라미를 친다든지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 정답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놔둬야 돼요. 그리고 문제 4번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4번도 상당히 자주 출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문제가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숙지를 안 하면 답란을 작성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실수를 많이 할 수 있어요. 자, 인구가 5,000명을 위한 산화구를 만들려고 한다. 유량이 350L/1, 유입 BOD5는 200mg/L, 처리장은 90% BOD5 제거율, 생성계수 Y는 0.5g ml/vs per g BOD5, 내생호흡계수 KD는 0.06/day, 총 고형물 중에서 생물학적 분해 가능한 분율은 0.8, ml/vs는 mlss의 70%일 때 운전 mlss 농도를 계산하시오. 산화구 반응 시간은 하루이며 반응 비는 0.5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문제 조건에서 최종적으로 계산하는 게 뭐죠? 최종적으로 계산하는 게 mlss의 농도를 최종적으로 계산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mlss를 최종적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 조건에 보면 Y라는 생성계수와 KD라는 내생호흡 계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를 계산하는 소리죠? QW, SSW를 계산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식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Y나 KD가 나와 있으면 QW, SSW, 폐설러지량을 계산하는 거죠. 그럼 폐설러지량의 단위는 kg/day가 돼요. 그래서 식을 우리가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Y 곱하기
제거 BOD 마이너스 KD 곱하기 MLSS 이렇게 식을 세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Y 곱하기 자, 제거되는 BOD랑은 BOD, 유입수의 BOD 곱하기 제거 효율 또는 유입수의 BOD 마이너스 유출수의 BOD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농도의 항상은 유량이 되겠죠. 그래서 유입수의 유량 마이너스 KD 곱하기 MLSS의 항상은 뭐가 되는 거죠? 최적 V가 되는 거죠. 포기조의 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상에서 지금처럼 MLVSS가 나와 있거든요. 지금처럼 이렇게 MLVSS가 나와 있으면 여러분들이 공식으로 만든 MLSS를 MLVSS로 바꿔주시면 돼요. 기존에 필기에서부터 공식을 정립했을 때는 MLSS로 정립을 했잖아요. 근데 문제 조건에서 MLVSS가 나오면 MLSS로 정립한 공식에 MLVSS를 대입해서 공식을 전환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QWSSW 이 공식을 이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물학적 우리가 활성산러지 공법에서는 공식 자체를 만들어서 쓰는 게 좋아요. 암기를 한다고 해도 혹시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공식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쓰면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따라서 여기서 뭐를 계산하느냐 하면 MLSS를 계산을 해서 MLVSS를 계산해서 MLSS로 전환을 시켜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 과정으로 가기 전에 여기서 뭐가 필요하냐면 지금 보면 유량이 필요합니다. 자, 유량이 필요한데 지금 문제 조건 자체 내에서 보시게 되면 이 유량 자체에서 반송을 했다고 그랬어요. 유입수의 유량인데 우리가 반송을 하게 되면 유입수의 유량과 반송 유량을 합쳐야지 되는 거죠. 어디에? 포기조의 유량 자체가. 그죠? 그래서 문제 조건 자체에서 반응조의 부피를 계산할 때를 제외한 나머지는 유량을 우리가 계산했을 때는 반송을 고려한 유량을 계산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반송을 고려한 유량은 기존에 있는 유입 유량에 반송 유량을 곱해야 돼요. 반송 유량을 곱하기 위해서는 반송비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유입 유량 곱하기 반송비를 하게 되면 반송 유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의 포인트는 2번이에요. 반송을 고려한 유량을 계산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또는 그 값을 사용하는지가 가장 핵심이다. 만약 여기서부터 반송을 고려한 유량을 사용하지 않으면 문제를 푼다고 해도 전체적인 문제에서 오답 처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유입 유량을 계산을 해볼게요. 그래서 유입 유량은 안 주어져요. 자, 유입 유량은 하루에 한 사람이 배출되는 유량이겠죠. 350리터인이래요. 하루에 한 사람이 350리터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리터를 미터의 삼성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해요. 자, 그럼 리터가 미터의 3승이 됐어요. 그죠? 리터는 없어지고. 자, 그리고 인구수가 몇 명이냐 하면 5,000명입니다. 그러면 인구가 없어졌죠. 따라서 1750m의 삼성 per day라는 유입수의 유량을 계산한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는 반송을 고려한 유량이에요. 왜? 여기서 반송비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유입 유량이 1750m의 삼성 per day. 그리고 반송 유량은 유입 유량 곱하기 반송비. 반송비가 얼마죠? 0.5. 그럼 유입 유량의 반이 반송 유량이 되는 거죠. 따라서 1750m의 삼성 per day 곱하기 0.5. 그러면 우리가 반송을 고려한 유량은 2625m의 삼성 per day예요. 다시 말해서 미생물이 유기물을 섭취하고 있는 토끼조의 유량은 반송을 고려했기 때문에 2625m의 삼성 per day라는 유량이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반송을 고려한 유량을 계산했어요. 그 유량이 QI가 지금 여기서는 지금 반송을 고려한 유량은 어디에 필요하느냐면 반응조의 부피에 필요하겠죠. 반응조 자체에서는 지금 유입 유량도 들어오고 반송 유량도 들어오기 때문에 따라서 반응조의 부피를 계산했을 때는 유량 자체 곱하기 체류 시간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죠? 반응조의 부피는 유량 곱하기 체류 시간을 하는데 여기서 유량이라는 게 반송을 고려한 유량을 사용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토끼조에는 반송을 고려한 유량이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따라서 반송을 고려한 유량이 2625m의 삼성 per day예요. 자, 그리고 체류 시간이 문제 조건에서 지금 체류 시간이 반응조의 반응 시간이거든요. 하루에 하루. 따라서 2625m의 삼성이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QWSSW를 계산을 해요. 자, 문제 조건에서 QWSSW는 문제 조건이 없기 때문에 제로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QWSSW가 제로입니다. 자, 그리고 Y라는 값이 얼마죠? 자, Y라는 값이 여기에서 Y라는 값이 0.5가 되는 거죠. 다리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QI라는 것은 유입수의 BOD예요. 여기서는 반송을 고려한 유량은 이제 실제로 우리가 개통도를 한번 볼까요? 자, 어디에서 개통도를 보느냐 하면,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개통도를 한번 보면, 자, 포기조입니다. 자, QW, SSW, Q0, SS0, BODI. 자, 유입수, QI, BODI, SSI, QR, SSR.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포기조에 들어가는 유량은, 여기 들어가는 유량은, 보세요. 유입수의 유량과 뭐죠? QR.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반송을 고려한 유량은 포기조의 유량만 고려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QWSSW를 계산을 했을 때, QWSS를 계산했을 때의 유량은 뭐냐면 유입 유량을 뜻해요. 그래서 유입 유량은 지금 보시다시피 1750 m의 삼성 per day가 되는 거죠. 따라서 1750 m의 삼성 per day. 자, 그리고 BODI가 지금 얼마죠? 유입수의 BOD가 200mg per li터예요. 따라서 mg per li터를 kg per m의 삼성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3성을 곱하면 되죠. 그래서 200mg per li터는 0.2kg per m의 삼성이에요. 그리고 제거율 몇 퍼센트 제거? 90% 제거. 마이너스 KD가 지금 0.06 per day입니다. 그리고 MLVSS를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최적 V. 여기서 최적 V라는 것은 반응조의 부피를 뜻해요. 반응조의 부피는 유입유량과 반송유량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입유량과 반송유량에 곱하기 체류시간을 해서 반응조의 부피를 계산한다는 게 이 문제의 또 하나의 키포인트죠. 따라서 2625 m의 삼성을 곱했어요. 그러면 MLVSS가 최종적으로 계산한 MLVSS가 얼마로 나왔느냐 하면 1.0kg per m의 삼성이 나왔어요. 자, mg per li터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얼마를 곱하죠? 10의 삼성. 따라서 1kg per m의 삼성은 1000mg per li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1000mg per li터를 뭘로 고치는 거죠? MLSS로 고쳐야 돼요. 지금 우리가 계산한 거는 MLVSS고, 그래서 MLSS로 고치기 위해서, 자, MLSS는 MLVSS 1000mg per li터 곱하기, 자, MLVSS가 위쪽에 있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전체 MLVSS라는 것은 MLSS의 지금 보시다시피 70%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MLSS라는 것은 살아있는 미생물 MLVSS와 죽은 미생물 SS를 합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100은 MLSS. 그 MLSS 중에서 지금 문제상으로는 70%가 MLVSS예요. 그래서 분자에 MLSS가 있으니까 70%의 분자에 MLVSS 1000mg을 대입했으니까 분모에 70% MLVSS를 대입하는 거죠. 반대쪽에 100% MLSS. 그래서 이렇게 없어지고 우리가 계산하는 값이 MLSS가 나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여기서 주의할 것은 뭐냐면 지금 생물학적 분해 가능한 분율이 80%, 0.8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0.8을 보정을 합니다. 보정하는 방법은 0.8분의 1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1이라는 것은 100%예요. 0.8이라는 것은 80%를 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계산하면 1785.71 mg per li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보이겠지만 반드시 숙지를 해서 시험에 대비를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유입 유량을 여러분들이 사용했을 때는 QI는 유입 유량을 뜻하는 거고, 그리고 최적 V를 계산했을 때는 우리가 반응조의 용적이 주어지면 관계없는데 문제로 만들기 위해서 반응조의 용적이 주어지게 되면 이 문제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반응조의 용적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량과 체류 시간을 이용해서 반응조의 부피를, 용적을 계산하라고 문제가 나와 있는 거죠. 그때 반응조의 용적을 계산하기 위해서
유량 곱하기 체류 시간을 하는데 그때 유량은 유입 유량과 반송 유량을 합한 값이라는 것이 이 문제의 포인트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 문제 5번을 보겠습니다. 유역 면적이 1.5제곱킬로미터인 지역에서 우수 유출량을 산정하기 위해서 합리식을 사용하였다.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 관거 길이가 1000m인 하수관의 우수 유출량을 계산하시오. 단 강우 강도 I는 3660 나누기 T 플러스 30ml/h, 유입 시간이 6분, 유출 개수는 0.7, 관내의 평균 요속은 1.5m/s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를 계산을 하는 거냐? 뭐를 계산하는 거죠? 우수 유출량을 계산해요. 그럼 이 우수 유출량이라는 게 우수 유출량 Q는 360분의 1 CIA가 되는 거죠. 단위는 미터의 삼성퍼세크예요. 자, 여러분들은 팁을 보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돼요. 자, 여기서 C라는 것은 뭐냐면 개수입니다. 개수. 그래서 유출 개수가 되는 거고, I라는 것은 강우 강도예요. 강우 강도 공식 주어집니다. 그리고 A라는 것은 면적이죠. 면적은 헥타르로 대입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은 제곱미터로 대입하잖아요. 근데 이 공식에서 합리식에 의한 공식은 헥타르라는 거 꼭 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식이 합리식입니다. 합리식. 자, 합리식에 의해서 계산을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먼저 강우 강도를 계산하는데 이 문제의 핵심은 강우 강도예요. 따라서 강우 강도 I는 보시다시피 3660 나누기 T 플러스 30으로 계산을 하고,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강우 강도의 단위가 ml/h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T라는 것은 뭐냐면 T라는 것은 유달 시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달 시간인데 시간 단위는 분입니다. 그럼 이 유달 시간은 여러분들 팁에 있는 것처럼 유입 시간 플러스 유하 시간이에요. 자, 유입 시간은 주어집니다. 지금처럼 얼마로 주어졌죠? 6분. 반면에 유달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관거의 길이 나누기 유속으로 계산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먼저 T를 계산을 하는데 유입 시간이 6분입니다. 그 다음에 유하 시간이라는 것은 여러분 유하 시간이라는 것은 관거의 길이에서 유속을 하나 줘요. 그러면 문제 조건에서 관거의 길이가 얼마냐 하면 1000m, 그리고 유속이 1.5m/s예요. 그러면 1000m 나누기 1.5m/s, 세크를 분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60을 보정합니다. 그러면 17.11m가 나왔는데 이 값이 T라는 유달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유달 시간을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은 I라는 강우 강도가 단위 환산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단위 환산에 관계없이 3660이 단위를 환산을 해놨어요. 그래서 ml/h라는 단위가 나오는 거죠. 따라서 계산하시면 77.69 ml/h가 나왔어요. 자, 그 다음 면적이 지금 주어지는 조건에서 보시면 면적이 얼마로 주어졌느냐 하면 1제곱킬로미터가 주어졌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단위는 합리식에서는 면적은 헥타르 단위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1제곱미터는 100헥타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따라서 1.5제곱킬로미터를 헥타르로 고치는데 1제곱킬로미터는 100헥타르니까 100을 곱하면 되겠죠. 따라서 150헥타르가 나왔어요. 이제 강우 강도 계산했고 면적 계산했으니까 대입해서 여러분들이 강우 유출량을 계산해 주시면, 우수 유출량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C라는 자리에 얼마? C라는 자리에 0.7, 그리고 I라는 강우 강도가 77.69 ml/h, 면적 150헥타르. 따라서 계산하시게 되면 22.66 미터의 삼성퍼세크가 되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강우 강도의 단위가 ml/h, 그리고 면적이 헥타르로 들어가야지만이 이 공식에서 미터의 삼성퍼세크라는 단위가 나온다는 거. 이 단위를 환산하는 사람이 있는데 개수가 주어진 지금처럼 360분의 1. 자, 또는 우리가 강우 강도처럼 이렇게 개수가 주어져 있으면 이 개수에서 단위를 미리 환산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필요한 조건만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번 같은 경우에서는 단위 환산 때문에 여러분들이 틀리는 경우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문제를 보시게 되면 문제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6번에 보시면 현기성 소화조 소화가스 발생량의 저하 원인과 방지 대책을 4가지 쓰시오 그랬어요. 자, 현기성 소화조는 설러지를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분해시키는 것을 현기성 소화조라고 해요. 자, 현기성 소화조에서 소화가스가 발생을 하겠죠. 근데 소화가스가 발생량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화가스 발생량이
왜 떨어지느냐? 그래서 원인과 방지 대책을 4가지씩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아무래도 소화가스가 많이 발생한다는 소리는 소화가, 처리가 잘 된다는 소리가 되잖아요. 처리가 잘 되려고 하면 농도가 높은 게 처리가 잘 될까요? 농도가 낮은 게 처리가 잘 될까요? 농도가 높은 게 소화가스가 많이 발생해서 처리가 잘 되겠죠. 그래서 발생 원인 중에 하나는 저농도 설러지가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소화 설러지의 과잉 배출, 소화 설러지를 너무 빨리빨리 많이 배출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온도가 너무 떨어져 있어요. 온도가 높아야지 반응이 잘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소화가스가 누출됐을 때, 그리고 과다한 산이 생성됐을 때, 그리고 pH가 8.5 이상으로 상승하는 경우에서는 소화가스의 발생량이 떨어집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반대로 넣어주면 되겠죠. 저농도 설러지 유입에서 소화가스가 저하됐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고농도, 유입되는 설러지의 농도를 고농도로 바꾸면 돼요. 그 다음에 설러지의 과잉 배출, 설러지의 배출량을 과잉으로 배출하지 않는 거죠. 적정하게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존의 온도 저하에서 발생했으니까 존의 온도를 적정 온도로 높여줍니다. 자, 그리고 소화가스가 누출되는 원인을 파악을 해서 점검하고 수리를 합니다. 그리고 부하량을 조절을 하고, 그리고 pH가 8.5 이상일 때 소화가스가 감소했으니까 pH를 8.5 이하로 조절을 해서 아무래도 소화가스 발생량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저하 원인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방지 대책은 반대로 여러분들이 서술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저하 원인과 방지 대책 2가지를 묻는 것은 이 문제 조건에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문제 7번에 보시게 되면 PFR과 CSTR의 분산수와 분산의 값을 쓰시오. PFR이라는 것은 플러그 흐름 반응조, 그리고 CSTR이라는 것은 CFSTR과 같은 완전 혼합형 반응조를 뜻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반응조에서 분산수와 분산을 계산을 하라고 하는데 팁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을 때는 CFSTR이라는 완전 혼합형 반응조, 그리고 PFR이라는 플러그 흐름 반응조에서 분산수, 모릴지수 이 3가지를 먼저 암기를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지체 시간은 비교를 합니다. 자, 표를 만들 때 자, 어떻게 표를 만들어 주시는 게 좋으냐 하면, 자, 조금 올려 보겠습니다. 자, 표를 만들 때 자, 여기서 가장 위에 글자 수대로 분산, 그리고 분산수, 그리고 모릴지수. 자, 글자 수대로 내려왔어요.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이미지로 외우는 거예요. PF8부터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0, 0, 1 대각선으로 보냅니다. 1 무한대 클수록 쉽죠? 표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 이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PF8하고 2개를 비교를 해보면 여기는 제로가 2개나 있는데 여기는 제로가 1개도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지체 시간을 나타냈을 때 여기에 제로를 하나를 줘요. 그러면 여기도 제로가 있고 여기도 제로가 있으니까 2개가 같다 이렇게 나타내면 되죠. 그래서 제로가 들어가니까 같다, 동일하다. 그래서 0, 0, 1 대각선 무한대 클수록 제로 1개 주면 2개가 같다.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답을 작성을 해 주시는 게 혼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PFR과 CSSTR에 여러분들이 표를, 지금 표가 반대로 나와 있지만 암기하기가 쉽게 제가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표에서 답란을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암기를 안 해놓으면 답을 여러분들이 서술을 했을 때 상당히 많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답을 적을 때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문제 8번. 부영양화를 방지할 수 있는 호수 내에서 물리적인 대책을 4가지를 쓰시오 돼 있어요. 자, 부영양화가 발생했다는 소리는 조류가 급증을 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조류가 급증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막아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방지대책, 물리적 방지대책 4가지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심청이라는 것은 깊은 청입니다. 심청의 폭기라는 것은 공기를 주입을 하는 거예요.
자, 심층의 폭기와 강제순환으로 호수 내의 성층 현상을 방지합니다. 여기서 성층이라는 것은 층을 형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층을 형성할 수 없게끔 강제적인 폭기와 순환을 시켜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영양염류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호수에 심층수를 방류를 합니다. 아무래도 영양염류라는 게 질소하고 인이잖아요. 그래서 질소하고 인 같은 경우에서는 심층수로 가장 아래쪽에 있는 바닥층으로 내려가서 체류하는 게 가장 대표적이죠. 그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용성류가 발생을 했을 때 표면으로 올라와서 조류가 급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영양염류를 많이 하고 있는 전이층의 흙을 준수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양염류라는 질소하고 인은 거의 바닥층에 존재하고 있다가 용성작용에 의해서 표면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흙을 우리가 준설, 제거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류 같은 경우에서는 광합성 작용을 하죠. 따라서 광합성 작용해서 급성장을 하기 때문에 광합성 작용에 필수적인 게 햇빛이에요. 그래서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차광막을 설치를 합니다. 따라서 차광막을 설치해서 조류의 정시, 다시 말해서 광합성 작용에 필요한 햇빛을 차단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조류 같은 경우에서는 수초가 필요하죠. 그 다음 수초에 붙어 있고, 그래서 조류가 성장할 수 있는 또는 붙어 있을 수 있는 수초, 그리고 수초에 붙어 있는 조류, 얘들을 제거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중에 네 가지만 서술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네 가지만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9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9번을 보시게 되면 폐수의 최종 방류구가 방류될 때 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세 가지를 쓰시오 되어 있어요. 자, 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은 오염 물질 자체에 관계되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라는 소리는 실제로 말하면 오염 물질을 방류를 하지 말라는 소리인데 오염 물질을 전혀 방류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준치를 고려를 해서 답안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최종 방류수의 배출 기준을 강화를 시킵니다. 배출 기준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사업을 하는 사업주는 힘들겠지만 아무래도 오염 물질들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방류수를 재이용할 수 있는 방법과 시스템을 강구한다. 그래서 최종 방류수 자체를 재이용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폐수 무방류 배출 시설 같은 경우를 아무래도 권장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종 방류수가 배출되는 주변에 오염 물질을 정화할 수 있는 식생이나 조경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오염 물질을 전혀 배출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배출된 오염 물질을 아무래도 정화할 수 있는 식물들이 많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화할 수 있는 식물들을 식생을 하고 조경을 우리가 꾸미는 것도 하나의 환경을 우리가 보호하는 방법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문제 1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성설러지 공법에서 질산한 미생물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두 가지를 쓰시오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활성설러지 공법이라는 것은 활성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설러지는 미생물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미생물을 이용해서 미생물을 처리하는 공법. 다시 말해서 가장 대표적인 미생물이 뭐가 되는 거죠? 박테리아죠. 그래서 박테리아라는 미생물을 이용해서 유기물을 제거하는 공법인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아무래도 박테리아가 성장할 수 있는 조건들이 중요한 거죠. 어떤 게 있어요? pH라든지 용존산소라든지 온도, 그리고 독성 물질에 약하기 때문에 독성 물질, 기타 등등이 상당히 중요해요. 자, 여기서는 질산한 미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생물들이 전부 다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질산한 미생물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그러면 질산한 미생물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니트로박터나 니트로조모나스예요. 그래서 니트로조모나스는 암모니아성 질소를 아질산성 질소로, 그리고 니트로박터는 아질산성 질소를 질산성 질소로 전환시키는데 필요한 미생물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런 미생물들은 적정한 pH 범위가 있어야 되고 용존산소, 온도, 그리고 독성 물질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환경 요소들을 맞춰주는 게 중요하죠.
자, 그리고 시험에서는 두 가지만 쓰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두 가지만 서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 가지 외에는 나머지는 채점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문제들은 여러분들 선배들이 시험을 친 다음에 문제를 보고 해서 제게 보내준 문제를 제가 다시 문제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치는 여러분들이 가장 정확하게 문제를 복원할 수 있겠죠. 따라서 여러분들도 시험을 친 다음에 문제를 복원해서 제게 보내주시면 후배들을 가르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디로 보내시느냐 하면 제가 사용하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돼요. 자, 제가 사용하는 메일은 kwe7002 한메일넷입니다. 꼭 부탁을 드릴게요.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